안녕하세요. 황예순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휴일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사마천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을까?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열전에서 사마천은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황제들만의 기록은 아니다. 분명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역사가라든가 혹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찾아내서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들을 보고 하나의 그 교훈으로 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의 역사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백이숙제 이야기를 했고요. 백이숙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백이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바로 공자가 그 백이숙제 이야기들을 거론했고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리마에 붙은 파리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천리마는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동원한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천리마와 함께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파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백이숙제 이야기가 열전에서 가장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중과 안영이라고 하는 제나라 제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졌냐면 알아준다는 것. 그러니까 포수가라고 하는 친구가 관중을 알아줬기에 관중이 제나라를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죠. 그것은 바로 포수가라는 그의 친구의 알아줌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마천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안영이라고 하는 제상은 57년 동안 제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공, 장공, 경공, 이 세 명의 군주를 모시면서 오랫동안 거의 인생의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제2인자로서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권력에 아부를 한다거나 시류에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이제 안영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단히 신중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다 그게 이제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신중하고 검소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인품들을 갖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면,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매우 강직한, 할 말은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월석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사마천이 동원을 했죠. 그래서 월석보라는 사람이 무고하게 죄인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안영은 그 사람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풀어주죠.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받죠. 월석보라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안영이라는 명재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갖다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안영이라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마부가 되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열전에 남깁니다. 최고의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마양자라고 하는 그 장군, 군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그 안영, 아까 말씀드렸던 안영이 추천을 한 사람인데요. 대장군의 자리를 맡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 당시 인식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서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명문가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애초부터 박탈당한 사람이었는데, 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안영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장군이 되죠. 그런데 임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 문제, 어떤 조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 대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군율이 바로 서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마양조의 그 건의에 의해서 임금이 총애하고 신분이 높은 장고라는 사람이 이제 감군, 군을 총감독하는 감군에 임명이 되어서 사마양조하고 같이 군대를 통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장고라는 사람이 그 어떤 위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에 빠져서 막 송별련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마양조와 약속한 걸 어깁니다. 그래서 사마양조는 군법에 의해서 그의 목을 자르죠. 이것을 많은 병사들이 지켜봅니다. 강한 군율,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군대 같이 그런 특수한 조직에선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흐트러진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늘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뭐 왕의 사자까지 막 벌을 주고 막 이런 엄청난 군영에서는 임금의 명령에도 거부할 수 있다. 그거 장군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분명한 군대 특성의 군율, 군법,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조는 병사들의 막사라든가 그들의 어떤 주방, 우물, 먹는 물 이런 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생 문제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소요가 되는 걸 직접 점검을 하죠. 그리고 어떤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장군들이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장군에게 배정된 것을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 나라를 침공하던 연나라나 진나라가 제 나라 부대의 그 상황을 보고 그냥 퇴각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죠. 이 예를 이제 사마천이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에 좀 적용을 했는데, 파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파워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제도나 규율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마양저까지의 이런 쭉 사마천의 열전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마천이 인간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시기가 이제 한 300~400년 이후의 이야기인데 진나라 그러면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고 이 전국의 7개 이제 전국 칠웅이라 그러죠. 7개 나라가 쭉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이 7개 나라 중에 하나인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진나라를 통일한 그 임금이 진시황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진시황인데 진시황의 재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칠웅 중에 초나라 사람인데요. 이 초나라 사람이고 여기 한나라가 또 있었는데 이 한나라의 한비라고 하는 사람과 초나라의 이사가 순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순자는 유가 계열의 학자이긴 하지만은 인간들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좀 달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은 법가라고 하는 체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기열전의 이사는 이제 제나라 당시에 이제 이 순자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칠웅이 균형 있게 이제 다 중국을 갖다가 중국의 그 서로 뭐 선의 경쟁도 하면서 이런 판도였는데 거기에서 제나라의 직학궁이라는데 많은 지역에서 이제 인재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네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거의 이제 공부를 마칠 즈음에 순자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무슨 이제 글을 남기는데요. 자기는 이제 뭐냐면은 판도를 딱 보니까 지금 진나라가 이 중에서 가장 강성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어떤 기회, 어떤 부를 쟁취한다든가 권력을 쟁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회를 놓고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짐승들이 먹을 고기가 있는데 그걸 자기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침을 흘리면서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그런 표현을 순자에게 써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기회이고 진나라만이 중국을 아주 강한 제국으로서 천하를 평정하고 어떤 큰 뜻을 갖다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진나라밖에 없고 자기는 진나라에 가서 자기의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의 뉘앙스상 순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약간 갈등 구조를 가지고 어쨌든 진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권력자들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은 진나라의 재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하급 관리 출신이었던 사람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런 진나라의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 사람은 늘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 하급 관리 때에 이제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가 어떤 한 번은 그 이제
창고 지기를 하고 있는데 하급 관리였죠. 처음에 관리였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쥐들을 봐요. 그 화장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쥐들이 거기서 그 오물들을 먹고 살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 쥐들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진급을 해서 곡식 창고를 식량 창고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 사람들이 오다 너무 풍족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그 식량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살도 피둥피둥 찌고 너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까 그 순자에게 남긴 편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똑같은 쥐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 자기가 정치가로서 혹은 어떤 그 정치 이념을 가지고 그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더 나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한 거죠. 더 좋은 조건,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 진나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진나라에서 이제 초나라 사람이니까 사실은 진나라의 그 이방인이죠. 외국인인데,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발탁되어 온 사람들이 정책들을 제안을 하는데 그 정책들이 결국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쳐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황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빈객들,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진나라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축객령을 내려요. 축객령.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쫓아버린다는 명령을 내리죠. 이사도 지금 초나라 사람이니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축객령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그 의견을 갖다가 긴 상소문으로 해서 올립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라든가 후대의 그 연구자들 오늘날까지도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뭐 반축객 그러니까 축객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린 그런 글인데 최고의 명문이라고 합니다. 논리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쓰는 표현들, 단어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사의 축객에 반대하는 상소문 이것들을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 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임금님한테 이제 바로 임금님 지금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산의 진미 여기에서 진나라 거가 어떤 것입니까? 왕실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궁녀들, 미녀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때 당시 정서상에 거기서 진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서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타고 다니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진나라에 순수하게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갖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논지를 펴내요. 그래서 이 축객령을 거둬들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죠. 천하를 통일하고 최초의 이제 이 7개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최초의 그 통일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영역도 방대하고요. 진시황의 업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장성을 만들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행정제도를 군현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들을 파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제도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강한 리더십, 그 이전에 이제 통치 이념을 법가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통일 왕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이 논리들이 너무나 이제 자신이 통일을 하고 정치를 피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맞죠. 맞는데 다양한 그런 문건들을 보다가 한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가 같이 동문수학했던 한비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만약에 만나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가 딱 보니까 이게 누구의 글이죠? 자기랑 같이 수학했던 한비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압니다. 한나라 왕족 출신이고 저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 군사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통일 이전에 한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기 전에 이 한나라를 압박을 해가지고 한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한비는 당연히 이사보다 이제 뛰어났다, 뭐 그렇게 사마천도 평가를 하고, 왜냐하면은 법과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니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사를 한비를 가두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금이 조금 허술한, 관심이 좀 약해진 그런 틈을 타서 나중에 뭐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위험이 상존하는 거니까 사람을 보내서 독살합니다. 한비의 인생 거기서 그렇게 끝나요. 그 글로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집권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진나라가 이제 강력한 국가로서 성장을 했는데,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나이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했는데, 위해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아들을 이미 이제 현장에 보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어떤 그 능력을 키우고 있었죠. 그 진시황이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역을 순찰하는 겁니다. 순행 중에 진시황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남깁니다. 빨리 얘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황제로 나의 뒤를 이을 황제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환관 조고라는 사람, 아주 이 나쁜 간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해라고 하는 진시황의 왕자 중에 호해라고 하는 흠결이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 조고와 결탁을 해가지고 너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임금이 죽었는데 유서도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죽은 거를 처음에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시황이 생각하고 있던 후계자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몽이염 같은 이런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걸리는 게 누구예요? 이사예요. 이사는 재상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협조 없이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고가 이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사가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몽염도 죽이고, 다 이런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하고, 호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해의 아들이 잠깐 뭐 명목상으로 제위에 올랐다가 16년 만에 이 진나라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1세고
후에는 2세 황제라고 해요. 3세, 4세, 5세 해서 만세까지 우리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혹은 이제 지나치게 국민들을 압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사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사라는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조고가 이제 죽여버리죠. 배신을 하고 죽이게 되는데 요참을 당합니다. 요참. 허리를 잘라서 죽이죠. 권력을 지향하고 권세를 지향하고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실은 뭐 한비의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사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최초의 통일 왕국의 재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국가의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뒤에 한나라가 쓰는데 한나라가 진나라의 것들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왕조 시대, 전 2000년 왕조 시대에서 사실은 이 진한 제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봉건을 없애고 군연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굉장한 그런 어떤 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사마천이 하고 있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욕망, 야심, 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그 절제됨이라든가 무슨 그 이전에 사마천이 소개했던 분들과 대비를 했을 때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이라든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이 다 정당화되는 이런 전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사입니다. 꿈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와 기반 속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의 어떤 글과 그 다음에 그의 어떤 폈던 정책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의 오류로 처음에 이 조구가 설득을 할 때요. 이사가 굉장히 여러 번 거절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죠. 뭐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 그래서 이제 이 한비 같은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사실 이사의 삶을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을 해서 보면은 우리도 경쟁 속에 살고 있죠. 누군가를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뭐 제거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결론, 그 사람의 총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결론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합당하고 긍정적인 삶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직하고 어떤 의지를 지킨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의 그 큰 흐름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명분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일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이 이사의 이야기, 명재상이었고 최초의 중국 통일 왕조의 재상이었던 이사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실제로 그 권력을 잡은 이후에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인생으로 마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읽을 때 항상 사마천은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포진을 시키죠.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이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공, 출세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이런 것들과 대비시켜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